저는 이번 시간에 한국 570예의 역사와 그리고 전승 현황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한국 57의 역사를 훑어보고, 그리고 이제 현재 그 기술이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아시아 각국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인간이 사용했던 도구는 어떤 인간이 어떤 생물학적 진화의 속도를 넘어서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사용되었던 도구들 중에서 토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도자기라는 높은 온도에서 굽는 어떤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흡습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기물에 어떤 도막을 입히는 어떤 방충 기술을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오칠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오칠이라는 어떤 기술 자체가 오덱을 다루기 위해서 피부 질환을 무릅써야 하고, 그리고 고온 다습한 환경을 조성해야 경화가 가능한 등 섬세하고 복잡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오칠 기술을 각지에서 체득할 정도로 장점을 일찍부터 깨달아 활용하고 있었음은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서아시아와 유럽의 어떤 이런 칠 문화가 건성유와 수지를 혼합한 다양한 바니쉬를 중심으로 발달해온 반면에 아시아에서는 칠을 도료의 기본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아시아 문화의 공통점을 보여주는 훌륭한 재료이자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칠 기술의 시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백이동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온나무과의 나무들 중에서 현재 한국에는 약 6종의 나무들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참온나무를 채취하여 이제 수액을 받게 되는데, 동남아시아에서는 검양온나무과의 나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옵스라는 기술 자체가 아시아 각지에서 자생적으로 발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잘 알려져 있는 약 5천 기원전 약 5천 년 전의 유적인 중국 허무두 유적에서 나온 주칠, 네, 네, 완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카키노시마 유적에서 발굴된 토기입니다. 이 신석기 시대 조몬 토기의 표면에 붉은색 칠을 하였는데, 그 도료를 접착하는 용도로 오칠을 사용하였다고 하였고요. 약 7천년, 네, 기원전 7천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도 시간이지만 서로 문화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서로 먼 이 두 곳에서 신석기 시대부터 오칠을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오칠의 역사가 동아시아 각지에서 자생적으로 발달했다는 어떤 하나의 증거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석기 시대부터 오칠을 썼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되었는데, 최근 경상남도 밀양 신안유적과 거제 농소면 유적 출토 붉은 토기의 성분 분석을 통해서 기원전 3000년 경우에 기원전 3000년 무렵에 어떤 이 붉은 안료, 붉은 흙이죠. 이 흙을 바르는 어떤 도료로서 네, 오칠을 한국에서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동북아시아의 오칠 문화는 신석기 시대부터 어떤 자생적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에 아시아의 오칠 문화가 역사 시대에 들어서면서 서로 교역과 어떤 그 교류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발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고대 삼국시대 이전의 오칠봉리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곳의 주요한 어떤 고고학적 발굴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의 유적인 창원 다호리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고 계십니다. 동검의 칼집과 자루, 그리고 접시 같은 제기, 그리고 부채 자루 등의 의장품이 온전한 형태로 출토되었습니다.
어, 다양한 어떤 그 기법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나무로 만든 목기 표면에 직접 칠을 하는 목심 칠기가 대부분이고, 또 토기에다가 칠을 한다든지, 혹은 대나무 살을 엮어서 뼈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칠을 올리는 어떤 남태 칠기도 일부 발굴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물들은 전라남도의 광주 신창동에서 발굴된 유물들입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이 그 그릇에는 옷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옷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옷액을, 옷칠을 담아서 사용했던 것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주걱은 칠주걱, 즉 칠을 떠내서 기물 표면에 입힐 때 사용했던 어떤 이러한 제작 도구들까지도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분명히 이제 이러한 칠기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될 텐데요. 이 시기의 어떤 그 특질을 살펴보자면, 보존과학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상당히 점도가 낮은 칠을 사용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보시는 것처럼 목심에 나무 표면에 칠을 얇게 여러 번 발랐는데, 흑칠과 투명칠을 번갈아서 칠했기 때문에 4에서 5회 정도 이렇게 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편광사진의 오른쪽의 편광사진에는 층이 좀 비교적 뚜렷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그 초기 철기 시대부터 한국에서 오칠을 네, 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그 기원 전후 지금 평양 일대의 낙랑군을 통해서 중국의 칠기도 수입되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기법들 중에서도 특히 협저칠기라고 하여 직물뼈대에 두껍게 칠을 올린 어떤 그 기술이 기본이고, 그 외에도 이제 목심에 나무에다가 배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칠을 하는 어떤 목심 접히칠기 등도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어떤 유물이라고 하면 지금 보이시는 귀 달린 잔, 즉 손잡이가 있는 어떤 잔이라고 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장식 기법을 네, 보존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기존에 있었던 한국의 어떤 오칠 문화와는 다른 계통의 기술들이 발견됩니다. 지금 가장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네, 잔의 7층을 분석해 보면 7층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어, 토분, 골분, 목분이 혼합된 바탕 7층이 확인됩니다. 이런 한나라 시대에 발달했던 어떤 칠기 제작 기술이라고 하겠는데요. 소지의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기 위해서 다양하고 섬세한 어떤 재료들을 혼합하여 바탕층을 만들고, 그 위에 지금 주칠, 안쪽에는 주칠, 바깥쪽에는 흑칠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한나라에서 제작한 칠기를 수입한 것인지, 혹은 오칠 기술자가 한반도로 건너와서 한반도 내에서 이러한 칠기를 제작한 것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삼국시대 이후에 칠기에 많은 어떤 기술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삼국시대에는 어떤 초기 철기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어떤 전통과,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낭랑칠기 문화가 결합하고, 그리고 당나라에서 새로 유입된 장식 기법이 어우러져서 수준 높은 오칠 문화를 향유한 시기입니다. 지금 가장 왼쪽부터 각각 고구려, 그 가운데 신라, 그리고 오른쪽은 백제의 5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서 네, 확인되는 어떤 칠기의 모습들입니다. 다양한 어떤 칠기의 모습들을 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칠기들은 당시에 국가 및 왕실 차원에서 제작하였음을 여러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칠이라는 것이 상류 계층을 위한 어떤 그 재료이자 어떤 그 신분의 상징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어떤 목관과 오른쪽에 있는 왕의 발받침을 보시게 되면 특징적인 당시의 어떤 기술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어떤 그 7층들을 보면은 가장 아래쪽에 배 바르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삼배를 바르지 않았고요. 나무 표면에 바로 칠을 올렸는데,
나무 표면을 워낙에 깨끗하고 평평하게 잘 다듬은 위에다가 바로 오칠을 올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층으로 상당히 얇게 지금 층을 이루고 있는 어떤 예, 층들이 좀 분명하게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대에 비해서 어떤 칠을 좀 더 훨씬 정제해서 사용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통일신라 시대에는 더욱 더 잘 정제된 투명도가 높은 칠을 사용함으로써 흑칠과 주칠의 색감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 바탕칠에 쓰는 골분의 미세한 정도를 조정하여 더 굵은 골분을 아래쪽에 칠한 후에 더 가늘고 고운 골분을 칠에 섞어서 그 위에 칠하는 식으로 여러 층을 이렇게 만들고 있음을 이러한 남아있는 유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경주에 있는 월지라는 네, 그 연못에서 출토된 여러 칠기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칠층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당시에 어떤 수준 높았던 기술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어떤 칠기 문화와 더불어서 당시에 이제 당나라로부터 새로 들어온 평탈 기법이라는 어떤 장식 기법이 여기 금속기에서도 활용이 되었는데요. 기금속 문양판, 금과 은을 얇은 판으로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문양을 오린 다음에 금속기 위에다가 오칠로 접착한 어떤 이러한 기법입니다. 여기에서 이 금, 은판을 나중에 나전으로 대체하게 되면은 어떤 나전 칠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한국을 나중에 대표하게 되는 한국 칠기의 장식 기법, 즉 나전 기법의 원류가 이러한 어떤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또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려시대 칠기는 현존 수량은 적습니다. 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경함, 모자합 등의 나전 공예품이 현존하고 있어서 어떤 기술적 특징을 뚜렷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송나라, 요나라, 그리고 일본 등의 칠기도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접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 때에도 왕실 기물을 담당한 중상서라는 관청에 칠장이 예속되어 있었고, 전국에 산재한 칠소에서 오칠을 공납받아서 중앙에서 고급 칠기를 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칠기는 탁잔 같은 상류계층의 생활용품, 그리고 경함과 같은 종교적 기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일상에서도 어떤 칠을 올린 목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유물이나 기록으로 전하는 것은 적습니다. 여전히 상류계층을 위한 아주 고급의 어떤 재료이자 기술로서 계속 전승되고 있음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고려시대 칠기는 어떤 목심 표면에 나무로 만든 그 그릇에 직무를 입히고 그 위에 골회와 오칠을 순차적으로 도장한 어떤 기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목심은 두께가 얇아서 못을 사용하여 조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악교나 어교와 같은 접착제로 이러한 부재를 결합한 뒤에 전체적으로 직무를 입혀서 강도를 보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잔의 꽃 모양 잔의 경우에도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그 안에 그 얇은 나무로 만들어진 층이 보이고 그 위에다가 오칠을 올렸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밑에 편광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바탕 칠과 그 위에 그 주칠층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어서 어떤 칠을 다루는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그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자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얇은 나무를 이렇게 구부려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만든 뒤에 그 위에다가 배를 바르고 오칠을 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런 얇고 섬세한 기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려시대의 어떤 나전 칠기 중에서도 조금 독특한 지금 나전 포류 수급문 향상, 이게 향을 넣는 상자인데요. 일단 다양한 장식 기법으로 주목되어 왔습니다. 지금 조선 고족도보의 흑백 사진으로만 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는 그 극히 얇은 이 소지가 훼손되어서 파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다가 어떻게 이 장식을 했는지 그 다양한 장식 기법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왼쪽 위에 첫 번째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비단을 바른 뒤에 그 위에다가 바탕칠을 골회를 섞어서 올리고 그 위에 투명칠을 2, 3회 거듭해서 광택을 냈는데 데모와 나전 같은 어떤 이러한 장식 재료들을 바탕칠 위에 올리고 칠을 같이 이제 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상칠 위에다가 묘금,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금가루로 칠하는 어떤 일본의 마키에 기법과 또 상통하는 어떤 이러한 그 장식 기법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겹겹의 투명한 칠층에 따라서 문양의 빛 반사가 서로 다양하게 나타났을 것이고 그 장식 효과는 대단히 섬세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편광 사진으로 확인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지금 오른쪽 아래 사진의 경우에는 데모, 바다 거북의 등껍질을 얇게 잘라서 뒤에다가 색칠을 했던 것이 7층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는 떨어졌지만 그 빨간색의 지금 안료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금가루로 새를 그린 층은 가장 마지막 7층 위에 이렇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 층층이 서로 다른 어떤 반사 효과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식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이 전체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나전칠기는 어떤 섬세하고 정교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북송에 사신 서긍이 1123년에 개경을 방문했을 때 고려 사람들은 기물에 오칠하는 일을 그리 잘하지 못하지만 나전공예는 세밀하여 귀하다 할 만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려 7기의 세공 기술이 송나라보다 열등하다. 하지만 나전 장식 기법만은 매우 섬세했다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려는 동시대 중국에서 유행한 칠 조각 기법에는 뛰어나지 못한 대신에 나전 기법의 정교함을 극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 나진 칠기의 문양 구성은 이제 그 요소 각각을 극히 작은 부분으로 오려서 조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초문을 기본으로 연꽃, 국화, 모란 등의 꽃무늬를 조합하였는데 문양 단위 하나의 크기가 1cm를 넘지 않고 작은 것은 2mm에서 3mm 정도 크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떼어놓고 보면 아무런 어떤 문양을 이루지 못하는 대신에 이러한 것들을 조합해서 이러한 문양 단위로 만들어내는데 고려 버전칠기의 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줄톱 등의 세공 도구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복패를 이 정도 크기로 잘라내는 것은 고도의 손기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고려의 어떤 나전 장인들은 대모, 동선 등의 재료도 함께 사용해서 어떤 정교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우아한 장식성을 성취하였습니다. 원나라 간섭기에는 원나라의 황후가 나전 7기 경전함을 바치라라는 요구를 하여 고려에서 전함 조성 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응대한 기록이 전합니다. 오늘날 세계 각지에 전하는 10점 내외의 10점 내외의 나전 경함이 이와 관련된 작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잘 알려진 지금 보시는 영국 박물관 소장품과 같이 섬세한 어떤 문양 구성 단위의 어떤 공통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칠기공예는 어떤 고려를 계승하되 어떤 제작과 사용의 저변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조선 중기까지는 칠장과 나전장이 이제 경공장과 외공장으로서 어떤 국가에 예속되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어떤 이러한 작품들처럼 조선 전기의 어떤 그 나전 칠기들은 고려 시대의 어떤 그 기법과 어떤 디자인을 이제 이어가면서도 훨씬 더 큼직한 어떤 그 면으로 나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유물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요. 삼배를 바르지 않고 목심에 바로 오칠을 올린 경우도 많고, 그리고 바탕칠 위에 수명칠층은 고려시대에 비해서 얇고, 그리고 2회 또는 1회 도포에 그치기도 합니다. 이는 이전 시기에 비해서 간략화된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는 칠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칠을 아끼기 위해서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나뭇결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미적인 어떤 의지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조선시대의 어떤 그 나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지금 이 보시는 이 작품이라고 하겠는데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거울과 어떤 장식 빛 등을 넣는 어떤 이러한 상자에 어, 들어가는 나전의 크기는 기존에 아까 보셨던 고려시대 거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대신에 각각의 문양 하나하나를 오려내고 그리고 여기다가 그 면에다가 부착하기 위해서 망치로 때림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러한 네, 금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장식 요소로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자개의 영롱한 색깔이 더 강조되는 본연의 어떤 찬란한 어떤 그 색상을 잘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더 자개를 얇게 갈아내어서 국숫발처럼 잘라놓은 어떤 상사를 사용해서 직선을 끊어가면서 연출하는 끊음질 기법도 발달했습니다. 이런 기술 발달에 힘입어서 나전의 제작 단가는 더 내려가고 더 많은 수요층이 나전 칠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 말기까지 어떤 전국 각지의 장인이 목기와 목가구를 제작하였고 그리고 통영의 나전 칠기와 같이 네, 공방이 밀집된 생산 중심지도 여러 존재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이러한 570에는 계속 이제 제작이 되었는데요. 어떤 미술 공예 개념이 성립되면서 도안과 제작이 분리되고 장인이 예술가로 변모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21년에는 전성규라는 장인이 지금 줄톱을 이용해서 나전을 자유자재의 곡선으로 잘라내는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서요. 전통 기술을 계승하면서도 어떤 근대적인 도구와 공정이 도입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전장 김봉용이 그린 도안입니다.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디자인적인 어떤 계획을 볼 수가 있는 어떤 근대로서의 이행기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서 1952년에 경상남도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왼쪽에 있는 김봉용 선생이 나전칠기의 제작 기법을 담당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유강열 선생이 홍익대학교 교수시기도 했던 이분은 디자이너로서 어떤 하나의 그 의장과 관련된 기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통영에 위치한 이 경상남도 나전 칠기 기술원 양성소는 이후까지도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현대까지 한국의 어떤 나전 칠기의 명맥을 이어간 하나의 어떤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봉용 선생이 제작한 소반을 보고 계시는데요. 재료적인 면에서 어떤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어떤 도안적인 면에서는 좀 근대적인 어떤 변모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오칠의 어떤 그 채취와 정제 기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체 껍질을 벗기고 가로로 네, 흠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오덱을 받아내는 기술 자체는 상당히 동아시아의 어떤 공통된 약간씩 다르지만 서로 공통된 어떤 기술이라고 하겠는데요. 대략 6월부터 네, 9월까지 이렇게 실을 채취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7, 8월에 네, 그 채취한 이 오칠을 가장 상품, 가장 좋은 품질의 오칠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그 채취가 끝나고 난 뒤에도 여기를 물에 담궜다가 불에 그슬려서 남아있는 오덱을 모두 이렇게 끓여내는 어떤 화칠이라는 어떤 기술은 한국에만 존재하는데요. 사실 이제 열을 가했기 때문에 경화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기 어려운 어떤 하품의 칠입니다. 하지만 이 칠조차도 밑바탕 칠을 할 때 섞어 사용하거나 혹은 식용으로 사용하는 등 칠은 남김없이 사용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이런 옷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제와 그 기술 정제 기술에 대해서는 현재 7장이라는 어떤 기술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낮은 칠기의 특히 조선시대의 낮은 칠기의 특징 중에 하나인 접칠, 즉 투명칠의 공정을 보고 계시는데요. 투명한 칠을 여러 차례 계속 닦아내면서 올림으로 해서 나무 결을 그대로 살리는 어떤 이러한 기술들이 한국 옥칠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로 또 남아 있고요. 또 이제 그 이전 시기부터 쭉 계속 이제 발달해 왔던 어떤 불투명칠의 경우에도 이렇게 토해를 바르고 삼배를 바르고 여러 차례 어떤 공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렇게 광을 내는 그런 기술로 완성되었던 어떤 이러한 기술들이 현재도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어떤 지금 오칠 관련된 어떤 무형유산의 보호 측면에서 어떤 국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정된 것은 1966년에 나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75년에 소목장, 즉 이제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기술이 지정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칠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기술은 칠장이라는 이름으로 2001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 나전이 가장 먼저 오히려 장식 기법 7일, 5칠이라는 어떤 전체 카테고리 안에서는 장식 기법의 하위 단위인 나전이 먼저 주목되었는데 그것은 그 이전 시기에 근대의 어떤 제작 공정이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라는 점에서 어떤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나전이라는 것이 어떤 동아시아에서도 한국의 좀 독특한 어떤 특징적인 어떤 하나의 상품으로서 주목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이제 여러 아시아의 오칠 기물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칠에 전시되어 있는 이러한 어떤 중국의 조칠, 나무 오칠 조각이라든지 일본의 마키의 기법으로 제작한 어떤 이러한 칠, 그리고 혹은 이제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의 어떤 나전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칠 이러한 어떤 작품들이 함께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아시아의 오칠 문화의 어떤 넓고 깊은 흐름과 함께 어떤 이 미감이 서로 다른 듯하지만 은은한 광택 그리고 부드럽고도 매끄러운 질감이 어떤 면면한 동질성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이런 공예의 전반에 걸친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재료를 모으고 기물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에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어떤 전통 공예 기술을 기록하는 작업은 어떤 연구 동소층에 종자은행을 마련하는 일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칠에 담긴 아시아 각지의 지혜를 모으고 기록하여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어떤 공예를 넘어서서 인간의 생존을 위한 씨앗을 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